나는 송가상단의 적장자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먹을 걸 다오. 그 순간 유모의 손에 들린 회초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소년의 종아리에 붉은 줄이 그어졌습니다. 적장자는 한양에서 쫓겨난 그날 죽었습니다. 우는 소리는 개나 주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송가상단의 적장자였던 이 어린 소년은 대체 어떤 연유로 유모에게 회초리를 맞는 걸까요? 귀한 당신께 들려드리는 귀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하던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한양 시정거리에는 밤이 되어도 나처럼 환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송가상단이었지요. 대문 앞에는 청나라에서 건너온 비단 수레가 줄지어 섰고 마당에는 전국 팔도의 진귀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처럼 송가상단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허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본가 안채 깊숙한 곳, 양냄새 자욱한 방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지요. 송대방의 본처이자 송가상단의 안방마님이었습니다. 본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는 실처럼 끊어질 듯했습니다. 바깥에서는 황금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안채의 본처는 하루하루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송가상단의 화려한 성은 겉으로만 빛날 뿐 그 안에서는 이미 병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송가에는 12살 난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송은재, 본처의 외아들이었지요. 은재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활쏘기나 말타기보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심약한 아이였습니다. 얼굴은 곱고 눈매는 순했으나 그 눈동자는 늘 무언가를 두려워하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은재의 곁에는 언제나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송가의 몸종 신초희였습니다. 초희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었으나 집안이 풍비박산난 뒤 관비로 팔려 송가에 들어온 몸이었지요. 글과 샘에 밝았던 초희는 본처의 눈에 들어 은재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방으로 드십시오. 초희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송대방의 후처 강씨의 가마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은재는 초희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폭풍우를 피해 나무의 바래로 숨는 어린 참새 같았지요. 초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초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도련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병든 마님도 눈먼 대방도 아닌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후처 강씨는 본처가 병석에 눕자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씨에게는 송범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송범은 은재보다 1살 아래였으나 덩치는 곱절이나 컸고 성품은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저 애가 있으면 제가 상단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송범이 투정을 부리자 강씨의 눈이 독사처럼 빛났습니다. 걱정 마라. 이 어미가 다 방도를 마련해 두었느니라. 며칠 후 송가 본가에 무당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씨가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무당은 구판을 벌이더니 갑자기 은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의 사주에 살이 끼었습니다. 저 아이가 있는 한 이 집안에 피바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은재는 겁에 질려 뒷걸음 쳤습니다. 초희가 재빨리 은재를 감싸 안았지요. 강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탐욕의 그림자가 송가상단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본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본처는 은재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은재야, 이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은재는 어머니의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으나 그것은
후처인 강 씨의 위세를 과시하는 자리에 불과했지요. 조문객들 앞에서 강 씨는 슬픈 척 눈물을 훔쳤으나 그 눈빛은 승리에 도취되어 번들거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집안 살림을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강 씨가 한숨을 내쉬며 조문객들의 동정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 뒤에는 탐욕의 웃음이 숨어 있었지요. 장례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초희는 본처의 방을 정리하다가 베개잇 아래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머니는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지요. 초희야, 이것은 은재가 제 몫을 할 때 열어보거라. 그때까지 이 아이를 부탁한다. 초희는 쪽지만 읽고 주머니는 봉한 채 품에 깊이 감추었습니다. 죽은 마님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은 분명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상단의 장부에서 은재의 이름이 슬그머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가 행수를 시켜 적장자의 흔적을 하나씩 없애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희는 이를 눈치채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어린 도련님이 홀로 서 있었지요.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강 씨가 대방을 찾아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대방어른, 무당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은재 도련님의 사주에 낀 살이 상단에 해를 끼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송대방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은재는 내 적장자요. 그러하오나 상단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잠시 먼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안도 의주에 저희 상단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강 씨의 눈물과 무당의 협박이 며칠간 이어지자 송대방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의주로 떠나라는 명이 떨어진 날, 은재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송대방은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은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요. 그때 초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강 씨가 비웃었습니다. 천한 것이 제 주제도 모르고. 초희는 대답 대신 은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한양을 등지고 머나먼 의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는 열흘이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에서 자고 따뜻한 밥만 먹던 은재에게 그 여정은 지옥과 다름없었지요.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끼니는 차조밥 한 덩이로 때워야 했습니다. 은재는 연신 울며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초희를 보챘습니다. 마침내 의주에 도착했을 때 은재와 초희는 눈앞에 풍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양의 비단길과는 달리 의주는 거친 뱃사람과 청나라 상인들이 득실거리는 척박한 땅이었지요. 압록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초희야, 여기가 정령 사람이 사는 곳이냐? 은재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초희는 대답 대신 은재의 비단 도포를 잡아 단숨에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짓이냐? 은재가 놀라 소리쳤지요. 초희는 품에서 낡은 무명옷을 꺼내 은재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도련님은 양반이 아닙니다. 초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바닥을 기십시오. 여기서는 비단옷이 목숨을 부르는 표적이 됩니다. 은재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초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자신을 다정히 돌보던 그 여인이 맞는가 싶었지요. 그러나 초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은재는 알 수 없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지금 이 순간 유일한 진실이었지요. 의주에서의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송가 상단의 창고라 해봐야 허름한 움막에 불과했고 한양에서 보내오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았지요.
은재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초희야, 배가 고프다. 제발 뭐라도 먹을 것을 다오. 초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련님, 배가 고프시면 직접 구해 오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나는 송가의 적장자란 말이다. 은재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그 순간 초희의 손에 들린 회초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은재의 종아리에 붉은 줄이 그어졌습니다. 적장자는 한양에서 쫓겨난 그날 죽었습니다. 초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우는 소리는 개나 주십시오. 도련님은 훗날 저들에게 돈으로 피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할 분입니다. 은재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초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을 때 은재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초희가 자신을 미워해서 매를 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은재는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의주 객주거리를 헤매다가 늙은 객주 한 사람을 만났지요. 객주는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하는 자였는데 얼어붙은 은재를 보고 허름한 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한양에서 왔구먼. 눈빛을 보니 양반과 자식이 틀림없어. 은재는 고개를 숙인 채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죽이 그렇게 뜨겁고 달게 느껴진 적은 없었지요. 그날부터 은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늙은 객주 이름은 마영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청나라를 오가며 큰 돈을 만졌으나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지요. 마영감은 은재의 사정을 듣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계모에게 쫓겨났다, 이 말이지. 세상의 송가 상단 도련님이 이 꼴이 되다니. 마영감은 은재를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거두었습니다. 낮에는 청나라 상인들의 짐을 나르고 밤에는 마영감에게 만주어를 배웠지요. 처음에는 무거운 짐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낯선 말은 혀가 꼬여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재는 이를 악물었지요. 초희는 밤마다 은재에게 장부 보는 법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도련님, 상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아니냐? 아닙니다. 바로 셈입니다. 한 푼의 이문을 남기기 위해 백리를 걸을 수 있어야 진정한 상인이지요. 초희는 은재에게 동전 10잎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내일까지 11잎을 만들어 오십시오. 만들지 못하면 밥은 없습니다. 은재는 그 동전을 쥐고 밤새 궁리했습니다. 다음 날 은재는 새벽같이 나가 강가에서 조개를 주워 청나라 상인에게 팔았지요. 11잎을 손에 쥐고 돌아온 은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어렸습니다. 초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련님이 조금씩 성장하여 상인으로 거듭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12살 소년이었던 은재는 어느새 27의 청년이 되었지요. 이제 의주 바닥에서 은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독사라 불렀지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재는 마영감에게 배운 만주어로 청나라 상인들과 직접 거래했고 초희에게 배운 셈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이문을 계산했습니다. 작은 거래에서 시작해 점점 큰 물건을 다루더니 마침내 의주 만상들 사이에서 대행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대행수 나으리 이번 인삼거래도 대성공 입주. 부하가 기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은재는 무표정하게 장부를 넘기며 말했지요. 기뻐하기엔 이르다. 아직 절반밖에 안 왔으니. 은재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상인이 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초희가 은재를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초희는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돌아가신 마님께서 남기신 그것이었지요. 은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초희가 조심스레 주머니의 봉인을 뜯자 안에서 뜻밖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막대한 비자금 은표와 청나라 황실 상인과의 독점 계약서가 들어 있었지요. 인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낡은 장부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님께서 친정에서 가져오신 것과 몸소 모은 재산입니다. 도련님이 제 몫을 하실 때 열어보라 하셨지요. 초희가 낡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당시 약재상의 기록입니다. 마님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숨겨두셨던 것이지요. 은재는 한참 동안 그 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어서도 아들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했지요. 은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반격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송가 상단은 어떠했을까요? 한때 하늘을 찌르던 위세는 간 곳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와 송범 모자가 15년 동안 상단을 말아먹은 것이지요. 강 씨는 무당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굿판에 돈을 쏟아붓고 부적을 사들이고 점쟁이에게 재물을 바쳤지요. 마님, 이번 달 굿 비용이 은자 50냥입니다요. 행수가 조심스레 아뢰자 강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그까지 돈이 뭐가 아깝다고 그러느냐. 상단의 안녕을 위한 것이거늘. 송범은 더 심했습니다. 기방에서 살다시피 하며 돈을 물쓰듯 뿌렸지요. 명문가 자제들과 어울려 노름판을 벌이고 기생들에게 비단과 폐물을 안기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송가 상단 소행수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단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점포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했지요. 마님, 이러다간 보름도 못 버팁니다요. 행수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강 씨는 이맛살을 찌푸리다가 눈을 빛냈지요. 고리대를 쓰면 되지 않느냐. 아, 마님, 고리대는 한 번 손대면 끝장입니다요. 닥쳐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야. 강 씨는 고리대금업자를 불러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빚이 빚을 불렀지요. 상단은 겉으로는 여전히 번듯해 보였으나 속은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송대방은 병석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환과 중풍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강 씨는 병든 남편 앞에서 버젓이 상단의 돈을 빼돌리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영감탱이가 죽으면 다 내 것이 될 테니. 송가 상단은 황금으로 쌓은 성이 아니라 모래로 쌓은 헛개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헛개비를 무너뜨릴 폭풍이 의주에서 불어오고 있었지요. 어느 봄날 한양 시전거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의주에서 이름을 날리던 대행수가 한양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었지요. 의주 만상의 독사가 온다더군. 듣자 하니 청나라 황실과도 거래한다 하오.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천금도 눈 깜짝할 새 만금이 된다 합디다.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 남대문으로 화려한 행렬이 들어섰지요. 선두에는 청나라에서 건너온 진귀한 비단이 실린 수레가 줄지어 섰고 그 뒤로 건장한 사내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의 한가운데에는 사인교가 있었지요. 발을 걷지 않아 안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게 의주 대행수의 가마인가 보. 얼굴을 숨기다니 보통 인물이 아닌 게야.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송가 상단까지 퍼졌지요. 강 씨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의주 대행수, 청나라 황실과 거래한다고? 예, 마님.
돈이 구름같이 많다 합니다요. 행수의 말에 강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자를 만나보아야겠구나. 우리 상단에 돈을 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며칠 뒤 송가 상단의 객청에 의주대행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을 가린 갓을 쓰고 낮게 들이운 망사 뒤로 눈빛만 번득였지요. 그 뒤에는 단아한 차림의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겠소. 강 씨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의주대행수는 고개만 살짝 숙였지요. 송가 상단의 이름은 의주에서도 자자합니다. 이리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강 씨도 송범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요. 15년 전 울며 쫓겨났던 그 어린 도련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행수의 망사 뒤에서 차가운 눈빛이 강 씨 모자를 훑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칼집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재는 송가 상단에 드나들며 강 씨 모자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비단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고 좋은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지요. 강 씨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역시 의주대행수는 다르구려. 이런 분을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과찬이십니다, 마님. 저야 송가 상단 같은 대상단과 손잡게 되어 영광이지요. 은재는 겸손한 척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재는 신복들을 풀어 시정거리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들었는가? 청나라 황실에 역병이 돌았다더군. 그래서 어찌 됐는데? 황실에서 조선의 붉은 인삼을 급히 구한다 하오. 홍삼 값이 100배로 뛸 것이라네.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강 씨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마님, 홍삼 값이 100배로 뛴다 합니다요. 행수가 헐레벌떡 달려와 고했지요. 강 씨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100배라고? 그게 정녕 사실이더냐? 온 시전이 그 소문으로 난리입니다요. 강 씨는 곧장 은재를 불렀습니다. 대행수, 그 소문이 사실이오? 은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실은 저도 청나라 쪽에서 귀띔을 받았습니다. 황실 내관이 직접 조선 인삼을 구하러 올 것이라 하더이다. 오호, 그렇다면 지금 홍삼을 사재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려. 강 씨가 두 손을 비볐습니다. 은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허나 홍삼을 사려면 큰 돈이 필요할 터. 마님께서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습죠. 정령이요. 얼마나 빌려줄 수 있소? 마님께서 필요한 만큼 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담보가 필요합죠. 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소. 상단의 점포와 땅 문서를 담보로 잡으시오. 은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었지요. 며칠 뒤 은재는 신분을 숨긴 채 송가 상단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뛰어놀던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창고는 텅 비어 있었지요. 대행수 나으리, 여긴 왜 오셨습니까? 늙은 하인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재는 그 얼굴을 보고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쫓겨날 때 고개를 돌렸던 바로 그 하인이었지요. 별일 아니요. 상단 구경 좀 하려고. 아이고, 볼 것도 없습니다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늙은 하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마님이 계실 때 이 상단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도련님도 계셨고. 도련님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게요? 큰 마님 아드님 은재 도련님이요. 강씨 마님이 쫓아내셨죠. 그 뒤로 이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요. 은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그 도련님은 지금 어찌 되었소? 글쎄요. 의주로 쫓겨간 뒤 소식이 없습니다요. 아마 죽었겠죠. 그 어린 것이 어찌 살았겠습니까? 늙은 하인은 무심히 내뱉고 지나갔습니다. 은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겠지. 허나 나는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다. 은재는 흔들림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냉소를 머금은 은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옛날의 연약한 소녀는 없었지요. 오직 복수의 칼을 품은 상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은재에게 빌린 돈을 손에 쥐자마자 홍삼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시전거리를 휩쓸며 닥치는 대로 홍삼을 사들였지요. 마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행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충분하긴, 더 사들여. 100배로 뛴다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강 씨의 눈은 탐욕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강 씨가 사들인 홍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은재가 미리 손을 써서 시장에 풀어놓은 가짜 홍삼이었지요. 도라지에 붉은 물을 들이고 저급품 인삼을 섞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상품 홍삼과 다를 바 없었으나 쪼개어 보면 금세 들통날 물건이었지요. 은재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자신이 풀어놓은 가짜 홍삼을 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고스란히 은재의 주머니로 돌아왔지요. 송범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홍삼 좀 사야겠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라,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강 씨는 아들에게도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송범은 그 돈으로 똑같이 가짜 홍삼을 사들였지요. 모자가 창고에 쌓아놓은 홍삼 더미를 바라보며 흐뭇해할 때 은재는 초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절반이 끝났습니다. 알고 있소.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수뿐이요. 은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청나라 사신단이 오는 날 모든 것이 끝날 것이요. 초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빛을 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마침내 청나라 사신단이 한양에 도착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강 씨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지요. 오늘 거래만 성사되면 우리 송가 상단은 다시 최고가 될 것이야. 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저고리를 여몄습니다. 송범도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요. 어머니, 이번에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10,000냥은 될 게다. 아니, 그보다 더 벌지도 모르지. 모자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가짜 홍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강 씨가 보기에는 천금보다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청나라 사신단 대표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위엄 있는 복장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사내였지요. 그 뒤에는 청나라 관리들과 통역관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 씨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맞았습니다. 사신단 대표는 고개만 까딱이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이것이 조선의 홍삼이요? 예, 그렇습니다. 최상품만 골라 모았습죠. 강 씨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신단 대표가 홍삼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잠시 살펴보더니 손톱으로 표면을 긁었습니다. 붉은 물이 묻어났지요. 대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홍삼을 반으로 쪼개자 안에서 하얀 도라지심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대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대표가 창고 안의 홍삼을 여러 쪽에 보았습니다. 전부 똑같았지요. 이것은 황실을 능멸하는 쓰레기다.
대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선 상인이 감히 청나라 황씨를 속이려 들다니. 이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강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송범은 겁에 질려 벌벌 떨기만 했지요. 꿈에 그리던 대박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신단 대표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거래는 당장 파기한다. 그리고 황씨를 기만한 대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이오. 위약금이라니요? 얼마를 원하시는 겁니까? 강 씨가 사색이 되어 물었지요. 이 상단 전체를 내놓아도 모자랄 것이오. 대표의 선언에 강 씨는 까무러칠 듯 했습니다. 그때 창고 밖이 소란스러워졌지요. 고리대금업자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송가마님, 빌려간 돈 당장 갚으시오. 이자가 이자를 낳아 이제 원금의 3배가 되었소. 빚쟁이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강 씨는 공포에 빠져 주저앉았지요. 이럴 수가 없어. 송범은 도망치려다 빚쟁이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련님은 어딜 도망가시려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지요. 그때 창고 앞에 화려한 가마 하나가 멈추어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지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의주 대행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단아한 차림의 중년 여인이 서 있었고, 대행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 씨가 그를 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지요. 대행수, 제발 저를 도와주시오. 돈을 더 빌려주시오. 대행수는 대답 대신 얼굴을 가렸던 갓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갓이 벗겨지자 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시오? 어디서 본 듯한데. 은재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15년 만이군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15년,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강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때 은재 뒤에 서 있던 초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너는 그때 그 천안 계집년. 오래간 마니옵니다. 강 씨 마님. 초이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강 씨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지요. 그렇다면 설마 이자가. 그렇습니다. 마님께서 15년 전 의주로 내쫓으셨던 그 도련님, 송은재 도련님이십니다. 초희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씨의 다리가 풀렸지요. 거짓말. 그 애는 죽었어. 그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 죽지 않았습니다. 은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15년의 한이 서려 있었지요. 마님 덕분에 의주 바닥에서 짐승처럼 굴렀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고 굶어 죽을 뻔했지요. 하지만 그건 내 사주에 살이 끼어서. 살이라니요. 은재가 비웃었습니다. 그 무당은 마님께서 돈을 주고 시킨 것 아닙니까? 강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은재가 다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님께서 약을 쓰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헛소문이야. 강 씨가 발악했습니다. 헛소문이라고요? 초이가 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약재상의 장부입니다. 큰 마님께서 쓰실 약을 마님께서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증거이지요. 큰 마님께서 미리 숨겨두신 것입니다. 강 씨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님께서 죽이신 것이나 다름없지요. 은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송범이 겁에 질려 소리쳤지요. 어머니, 이게 사실입니까? 강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초이가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강 씨의 면전에 펼쳤지요. 이것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상단 양도각서입니다.
마님께서 담보로 잡히신 점포와 땅 문서, 전부 저희 것이 되었습니다. 강 씨가 두루마리를 낚아채 펼쳐보았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럴 수가 없어. 강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은재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약조대로 오늘부터 송가 상단의 주인은 접니다. 마님께서 저를 내쫓으셨으니 이제는 제가 마님을 내쫓을 차례이지요. 강 씨가 은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다오. 내 아버지를 봐서라도. 아버지요? 은재의 눈에 서리빨이 섰지요.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제가 쫓겨날 때 고개를 돌린 분입니다. 저에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은재가 발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씨의 비명이 창고 밖까지 울려 퍼졌지요. 15년 전 어린 소년을 짐승처럼 내쫓았던 그 업보가 이제야 고스란히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 씨가 끌려가고 창고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은재는 천천히 창고를 둘러보았지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곳이 이토록 초라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초희가 은재 곁으로 다가왔지요. 도련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직 아니요. 은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밝혀야 할 것이 남았소. 은재는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바로 그것이었지요. 이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오? 은재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청나라 황실상인과의 독점 계약서와 은표였소.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친정에서 가져오신 것과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큰마님께서 그리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오? 그렇소. 그리고 이 재산이야말로 송가 상단의 진짜 미천이었소. 은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강씨 마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그래서 제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저를 내쫓은 것이요. 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패륜이 있을 수가. 천벌을 받을 년이로군. 은재가 비단 주머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가 의주에서 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이었소.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이 계약서로 청나라 황실과 거래할 수 있었고 은표로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은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저를 지켜주신 것이요.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닦아주신 길을 따라왔을 뿐이요. 초희가 조용히 말했지요. 큰마님께서는 언제나 도련님의 앞날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몰래 재산을 모으셨지요. 후처가 득세하면 도련님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은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어머니, 아들이 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재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자 어머니를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초희도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 씨와 송범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청나라 황실을 기만한 죄, 고리대를 갚지 못한 죄, 그리고 은재의 어머니를 해친 패륜죄까지 겹쳐 중벌을 피할 수 없었지요. 제발 살려주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란 말이오. 강 씨가 관아 마당에서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끌고 갔지요. 송범은 겁에 질려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입 닥쳐. 모자는 서로를 원망하며 끌려갔지요. 구경꾼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쯔쯔,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판 꼴이구먼. 그러게 말이오.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던 게야.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은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망함이 더 컸지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은재를 불렀습니다. 은재야. 돌아보니 늙고 병든 사내가 하인에게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송대방이었지요. 중풍으로 반쪽이 마비된 얼굴, 흐릿한 눈동자가 은재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 아비를 용서해다오. 이 아비가 잘못했다. 송대방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재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15년 전 자신이 울며 매달릴 때 고개를 돌렸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대방어른. 은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부모는 두 분 계십니다. 송대방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지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시고 또 한 분은 저를 훌륭한 상인으로 만들어주신 초희 어른이십니다. 은재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방어른께서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송대방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은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초희가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송가 상단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상단으로 성장했지요. 은재는 장사로 번 돈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세웠지요. 사람들은 은재를 덕상이라 불렀습니다. 송대방 어른은 돈만 버는 상인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진정한 거상이시오. 저분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네. 칭송이 끊이지 않았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 상단 본가의 사랑채에서 특별한 다례가 열렸습니다. 가장 높은 어른 자리에 단아한 차림의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신초희였습니다. 은재가 직접 찻잔에 차를 따라 정중히 올렸습니다. 초희 어른, 한 잔 받으시지요. 도련님, 어찌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한 종년이옵니다. 초희가 사양했지요. 은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께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십니다. 제가 진작에 양인으로 풀어드렸지요. 그래도 이 자리는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은재가 초희의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어른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의주 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어른께서 매를 들어 절 일으켜 세우셨고 밤마다 장보와 셈을 가르쳐 주셨지요. 은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낳아주셨다면 어른께서는 저를 진짜 참 상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른이야말로 제 두 번째 어머니이십니다. 초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도련님, 저는 그저 마님의 유언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어른께서는 15년을 바치셨습니다. 어찌 그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은재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초희가 황급히 일으켜 세웠지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없습니다. 자식이 어버이께 절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마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지요. 달빛이 사랑채 안으로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신분과 혈연을 뛰어넘어 오직 신뢰와 정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모습이 그 달빛 아래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였으나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은 피보다 더 진한 법이지요.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